안녕하세요. 얼마 전에도 공항에 엄청난 관광객이 몰렸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어요. 휴일을 이용해 아주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대기 시간이 3, 4시간씩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주변에도 보면 요즘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변의 제 또래들 중에서는 해외에 다녀온 사람 찾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처음으로 공항에 갔을 때 생각보다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여러 번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도 있었다길래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해외여행은커녕 여권도 안 만들어 봤는데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었어요. 물론 저처럼 중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해외를 가보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 역시 내가 죽기 전에는 비행기라고는 제주도 갈 때 타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저는 시작부터 남들보다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심지어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고 그 이후 저는 세상에 혼자 뚝 떨어져 남겨진 혼자가 되었습니다. 학교나 공부보다는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때 저는 유니폼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가끔 출퇴근길이나 길에서 마주치는 제 또래 여자아이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차려입은 교복이나 아니면 길에서 예쁘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삼삼오오 모여있는 또래 친구들을 볼 때면 나도 힘들게 공장에서 옷의 실밥을 정리하는 대신 친구들과 어울리고 빵도 먹고 음악도 들으러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제가 당장 살 곳을 마련하고 밥 한 끼를 먹는 것만 해도 다 돈이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도 친구도 없이 저한테는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피가 날 때까지 눈에 흰자가 충혈되어 터질 때까지 일, 일을 계속했습니다. 예쁜 옷, 좋은 화장품 같은 건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며 악착같이 일하고 이 악물고 모았습니다. 저한테는 꿈이 있었거든요. 사실 꿈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니는 공장 앞에는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분식집에는 근처에 여고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고운 얼굴의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철판에서 올라오는 매콤한 냄새와 순대 찜기로부터 퍼져나오는 따뜻한 온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가게의 분위기도 가게를 찾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아주머니의 모습도 모든 게 참 따스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나 외로웠던 제 삶과 다르게 늘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점도 참 부러웠어요. 그때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힘들었던 때라 그런 것들이 더 부러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저런 분식집을 차려서 많은 사람과 만나며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 아이들도 낳고 복작복작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몸이 고되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벌다가 20 초반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의 남동생이었는데 우연히 그 언니랑 약속이 있어 공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저를 보았다고 합니다. 부끄럽고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한눈에 제게 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에게 부탁해 저를 좀 소개해달라고 말했다네요. 그 당시 결혼에 대한 막연한 꿈만 있었지 연애에 대해서는 일절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죠. 그런 제게 누군가 반했다니 참 신기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누군가가 저를 좋아한다는 호기심과 궁금증 그리고 고마운 마음에 그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도배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작은 도배집을 하였고 그는 자연스럽게 그런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도배일을 배우러 다녔다고 해요.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본인은 도배일이 적성에도 맞고 실력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사람이 참 선한 인상을 가졌다고 느끼게 하였어요. 말도 차분하게 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쑥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더 어색해하는 저를 위해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그가 저에게 한눈에 반했듯이 저 역시도 그와 만나보고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저희는 7개월 정도 거의 매일 만나 짧게라도 그가 집까지 바래다 주거나 근처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7개월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긴 시간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거의 모든 나날들을 서로 만나면서 점점 우리 사이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누나 단촐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인사드릴 부모님이나 가족이 없었고 대신 그 사람의 아버지와 누나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미 누나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서로 아는 사이였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잠깐 얼굴만 보는 사이였기 때문에 새삼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무척 떨리더라고요. 그는 누나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탓에 어릴 때부터 누나가 그를 돌보며 키운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렇게 처음으로 과일 몇 개를 사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아직도 그 두근거림과 심장이 콩닥거리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집 앞에서 들어가기 전 잔뜩 긴장해 차가워진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아버지도 누나도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분명 기쁘게 맞아줄 거라고 용기를 주던 상냥한 목소리가 기억나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의 대문을 넘어 들어가자 낡은 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은 작지만 곳곳에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렀던 손길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문의 소리와 누런 장판이 눈에 들어왔지만 곳곳에는 가족 사진과 딸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어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가족들이 사는 집 같았습니다.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늘 차가운 공기와 사람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남은 쓸쓸한 적막함이 느껴지는 제 월세방과는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곳곳에 오랫동안 가족들의 손길이 묻어있고 이곳에서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흔적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의 누나와 아버지는 그 사람의 말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딸이 집에 온 것처럼 저를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누나 역시 공장에서만 보고 이렇게 밖에서 만나니 또 새롭다며 어서 오라고 반겨주셨어요. 사갔던 과일을 기쁘게 받으며 어떻게 센스 있게 이런 걸 준비했냐고 참 야무지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온다고 식사 준비도 해두셨는데 누군가 집에서 해준 음식을 얼마 만에 먹어본 줄 모르겠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구수한 된장찌개의 향과 그 옆에는 잘 익은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갈비 양념부터 직접 다 하신 거라며 뿌듯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반짝이며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하셨습니다. 누나분께서는 혼자 살면 얼마나 밥 챙겨 먹기 힘드냐고 하시며 제 앞에 맛있는 반찬을 가득 얹어주셨어요. 직접 만들었다는 잡채도 내어주셨는데 갈비찜이랑 잡채라니 마치 제가 온 것이 무슨 잔치라도 된 것 같아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시니 저 역시 너무 신이 나고 기뻐 평소보다 더 제잘제잘 이야기를 하였던 것 같아요. 이런 가족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며 부디 이분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게는 자칫 과분하게까지 느껴질 정도의 분들이었기에 제가 부모님도 가족들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점이 혹여 흠이 되진 않을까 조마조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버님도 누나도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셨어요. 먹는 모습도 참 복스럽고 예쁘고 말투도 예의 바르고 또 누나분께서 일도 굉장히 성실하고 야무지게 한다고 하셨다네요. 가족이 없는 것 역시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집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라고 하셨대요. 어차피 둘 다 젊고 튼튼하니 돈도 앞으로 함께 모아가면 된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들에게도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혼이라고 보태줄 친정도 없으니 결혼에 필요한 비용들은 모두 제 돈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남편의 집안 살림도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무리한 결혼식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부를 가족도 없고 친척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아예 결혼식을 생략해도 된다고도 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태어나서 한 번뿐인데 제가 드레스 입은 모습을 못 보면 자기가 평생 한이 될 것 같다며 결혼식은 해야 한다고 고집하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입장을 기다릴 때까지도 저는 텅텅 빈 신부 측 하객석을 생각하며 약간의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입장을 하러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손을 잡고 들어갈 아버지나 친척 어른이 계시지 않아 남편과 동반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장의 문이 열리고 안쪽을 들여다보니 넓은 예식홀은 아니라 좌석이 몇 개 없기는 하지만 신랑 측도 신부 측도 모두 자리가 다 차 있었어요. 몇몇 분들은 서 계시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지만 그래도 꽉 찬 좌석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식이 모두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가 되어 신부 측 좌석을 채워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누나가 자기 친구들을 비롯해 공장 사람들에게 와서 밥만 먹고 가도 좋으니 자리를 빛내달라고 미리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속 이야기를 알고 나니 더더욱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누나,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된 분의 손을 꼭 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이 은혜는 제가 앞으로 이 가정에서 열심히 갚아 나가겠다고요. 형님은 이미 결혼해서 아버님 집 근처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장 신혼집을 구하기보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돈도 더 모을 겸, 그리고 아들이 결혼해서 갑작스레 혼자 남겨진 아버님께서 쓸쓸하시지 않도록 원래 남편과 아버님이 살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일찍 일을 나가시는 두 사람인데다가 저 역시 공장에서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저녁 식사 정도만 같이 할 수 있었기에 불편하거나 갈등도 딱히 없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살림에 필요한 부분과 다양한 요리들도 틈날 때마다 가르쳐 주시면서 저에게 어머니도 되어주시고 아버지도 되어주셨어요. 제가 꿈꾸던 분식집을 위한 돈도 착착 모여갔습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제 꿈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도 열심히 돕겠다고 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언젠가 함께 꾸려나갈 분식집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무릎을 비롯해 건강이 좋지 않아지시면서 도배 일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운영하던 도배 가게를 분식집으로 꾸려나가 보는 것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하는 일은 전화번호만 두고 출장으로 나가도 된다며 만약 제가 분식집을 하겠다고 하면 찬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가게 내부를 직접 손봐주시고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 인테리어도 매우 저렴하게 하고 시장에서 발품을 팔아 필요한 도구들도 좋은 값에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틈틈이 분식집을 다니며 알아둔 레시피들을 이용해 아버님과 몇 날 며칠을 떡볶이와 어묵 국물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분식집을 오픈했습니다. 장사는 처음부터 대박이 나지는 않았어요. 저 역시 돈 욕심 때문에 가게를 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주로 지인들 위주로 방문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여고가 있었는데 그 학교 친구들이 가끔 들리고는 했어요. 그냥 해주는 말인지는 몰라도 먹어본 분들은 모두 엄지를 척하니 치켜세우며 맛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손님이 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고등학생 친구들은 먹어보니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고 또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며 천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대박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비용을 내고 나서도 마진이 남을 정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큰 욕심 없이 운영하다 보니 가격도 다른 분식집에 비해 저렴하고 또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아이들한테 살갑게 대해서 그런지 다들 언니 언니 하며 잘 따라주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을 낳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어요.
어찌나 예쁘고 귀여운지 심지어 떼쓰고 오는 모습조차도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남편은 가게 일을 도우면서 틈틈이 도배 일이 들어오면 하러 나갔고 손녀딸을 품에 안아본 시아버지는 너무 감격하며 약간의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버님께서 종종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는 분식집도 계속 운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흐르고 저희에게도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연세가 많으셨던 아버지께서는 아직 어린 손녀딸을 두고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제 덕분에 정말 행복한 기억이 많아졌다고, 고맙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서로서로 도와가며 그렇게 잘 살라고 당부하셨어요. 어디가 크게 아프시거나 괴로워하시지 않고 다행히도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예쁜 손녀딸 얼굴도 한번 들여다본 후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홀로 가는 길이 외로우셨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 남편은 도배일을 하러 갔다가 집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연기도 많이 마신 터라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직 초등학생인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수술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신에게 비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신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듣고 있다면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왔지만 병원에서는 깨어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하더군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형님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형님네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고 낮에는 가게 일을, 저녁에는 남편을 돌보러 병원을 향했어요. 이런 고생쯤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발 깨어나 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기도 하지. 어린 시절 내내 외롭고 쓸쓸했던 저에게 이제야 겨우 찾은 내 가족을 앗아가다니.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마냥 주저앉아 울기만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손길이 필요한 딸아이가 있었으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형님은 아이는 당분간 자신이 봐줘도 괜찮으니 충분히 마음을 추스르라고 했어요. 당신도 동생을 잃은 누나이면서요.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딸에게는 제가 필요했죠. 저는 그때부터 아주 강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악착 같은 예전의 저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없다고 어디서 무시당하게 하지 못하려면 우리 딸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공부시킬 때도 시집 보낼 때도 내가 돈이라도 팍팍 모아두어야 어디서도 무시당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다시 짠순이 모드로 들어갔어요. 가게는 메뉴도 늘리고 운영 시간도 늘려 최대한 손님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몇 년 사이 근처에 슬슬 독서실과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유동 인구도 늘고 분식을 좋아하는 학생 손님도 늘었습니다. 또 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자주 방문했고요. 매출이 좀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 혼자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빠듯한 돈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는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제 딸이지만 어디에 내놔도 뿌듯할 만큼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똑똑하게 성장했죠. 학교에서는 공부도 곧잘 하고 수업 태도도 좋고 인성도 훌륭하다며 선생님들도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두루두루 친구도 잘 사귀고 주말이면 가게에 나와 재료 손질이나 서빙이라도 도우며 제 엄마 힘들까봐 위할 줄도 아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딸이었어요. 덕분에 그 흔한 사춘기에도 저랑 딸은 큰 다툼 없이 오히려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지났습니다. 분식집은 내부가 너무 오래되어 한 번의 리모델링으로 누수나 전기 등의 문제를 수리한 뒤 계속해서 운영해 나갔어요. 이제 그 근방에서는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죠. 분식이 먹고 싶어 오기도 하고 옛 추억을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는 언니였는데 어느새 이모나 아줌마, 아주머니가 더 익숙한 표현이 되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가 끝나고 학생들이 335 모여 분식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유독 한 테이블의 아이가 제 눈에 띄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저는 혹시 다른 친구들이 아이를 괴롭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내내 그 테이블에 귀를 쫑긋하고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아이들은 제잘제잘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죠. 아이 역시 몇몇 대화에 끼어들어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테이블에 주문한 메뉴들을 가져다 주고 저는 열심히 다른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창백한 아이가 제게 다가오더니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건물에 있는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한층 더 어두워진 표정이었어요. 눈앞에 놓인 떡볶이와 김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앉아 있었죠. 그러더니 아이들이 다 먹고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자신을 만나기로 한 친구가 있다며 먼저들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친구들은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아이는 한동안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 자기 교복 옷끝만 매만지고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만나기로 한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잠시 뒤 밖을 쓱 한번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으로 가게를 나서는데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줌마의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아이를 불러세워 물어봤어요. 얘, 너 괜찮니? 얼굴색이 많이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일 있니? 그러자 그 여자아이는 화들짝 놀라더니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혹시 아줌마가 도울 수 있을까? 그게...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한참을 망설인 끝에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했어요. 저 사실은 생리대가 없는데 갑자기 생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제야 아이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알게 되었죠. 자기 교복 같은 곳에 묻었을까봐 친구들과 함께 일어나지 못하고 먼저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충분히 멀어졌을 것 같을 때쯤 집에 가려고 일어난 거고요. 인제야 상황이 이해된 저는 아이에게 잠시만 가게에 있으라고 한 뒤 옆에 슈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생리대와 속옷, 따뜻한 유자차를 사서 가게로 돌아왔어요.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아이에게 건네주었더니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얼른 화장실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가게로 돌아온 아이는 이전보다 한결 밝은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오늘 사주신 것들은 제가 곧 용돈 받으면 꼭 갚을게요. 아유, 됐어. 갚기는 뭘. 나도 여자라서 이런 일 생기면 얼마나 난처하고 난감한지 잘 알아서 해준 것뿐이야. 또 아주머니도 딸을 키워서 우리 딸도 밖에서 저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울까 싶더라고. 아줌마 딸 같아서 도와준 거니까 그런 거 갚을 필요 없어.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그냥 받기에는 제 마음이. 대신 아줌마 가게 와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었다고 친구들한테 입소문 팍팍 내줘. 그거면 충분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래, 얼른 들어가 봐.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니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올 때부터 창백한 얼굴에 어두운 표정이 너무나 신경 쓰였는데 그래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아이가 저렇게 다시 웃으며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학원이 끝난 딸내미가 들어왔어요. 도와주겠다며 자리를 정리하는데 아까 그 아이가 체육복 바지를 깔고 앉아있다가 놓고 갔나 보더라고요. 엄마, 여기 누가 옷 두고 갔다. 그래? 아까 너희 학교 애들이 몇 명 왔다 갔는데 그중 한 명인가 보다. 아, 진짜? 근데 여기 이름표 보니까 나 아는 애야. 어머, 그래? 친해? 아는 사이면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친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반인지는 알아. 나 점심 같이 먹는 친구가 얘네 반이라서 종종 봤었거든. 그럼 내가 내일 갖다 줄게. 근데 딸아이는 잠시 옷을 살펴보더니 저에게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보니까 옷의 밴드 부분이 다 해져서 고무줄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희 딸아이 체육복이랑 색상도 좀 다르고 주머니 모양도 다른 것 같았어요.
어머, 여기가 해져서 고무 부분이 보이네. 에구, 그 친구 사실은 아버지랑 둘만 산다고 들었는데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운가 봐. 저번에 교무실에서도 무슨 지원? 같은 거 받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얼핏 들었었거든. 가끔 지나가다 보면 교복도 예전에 선배들이 입던 걸 중고로 산 거라서 색상이랑 패턴이 조금 다르더라고. 아마 체육복도 예전 거 중고로 산 거라서 내 거랑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 아이고, 오래 입어서 고무 부분이 닳았나 보다. 어머, 그랬어? 아이고, 엄마가 집에 가서 좀 꿰매줘야겠다. 그동안 움직일 때도 혹시 보일까봐 얼마나 속상하고 조마조마했을까? 그러게 말이야. 자기도 아주 속상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 내일 체육복 가져다 주면서 그냥 가져다 주지 말고 아이들 안 들을 때 그 친구한테 언제든지 엄마 가게에 떡볶이 먹으러 오라고 해. 알겠어. 그럼 내가 티 안 나게 기분 안 나쁘게 잘 돌려서 이야기해 볼게. 저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딸과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집 역시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새 교복과 체육복을 사줄 형편 정도는 됐었기에 그 아이는 얼마나 더 어려운 환경에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옛날 모습도 생각나고요. 또 아이가 아버지와 둘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낮의 일이 떠올랐어요. 저 역시도 어릴 때 할아버지와 둘만 지냈기에 여자의 그날이 올 때마다 항상 곤란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슈퍼에 가보면 가격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서 할아버지께 돈 달라고 하기에도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집안에 다른 여자가 있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제 어릴 때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그 아이에게 너무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학교가 끝난 지 한참 후에 딸아이는 그 친구를 데리고 가게로 왔더라고요. 저는 반가워하며 인사를 했어요. 아이는 쑥스러워하며 저에게 고개를 푹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딸, 오늘 학원 가는 날도 아닌데 왜 이 시간에 와? 엄마, 있잖아. 오늘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왔거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맛있는 것 좀 달라고 하려고 왔지. 어머, 그랬구나. 잘했네. 아이고, 우리 어제도 만났지? 또 보니까 너무 반갑다. 알고 보니 딸아이는 가게에 먹으러 오라고 하면 그 친구 성격상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같이 공부하자며 그 친구를 붙잡아 학교에서 공부하고 마감 시간에 맞춰서 친구를 가게로 데려왔더라고요. 자기도 용돈이 없어서 밖에서 사 먹기에는 돈이 드니까 엄마 가게에 가자고 했대요. 오늘 자기랑 같이 공부해줘서 고마워서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이 시간에는 마감이라서 남는 음식을 주는 거라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친구를 설득했다고 해요.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원래 딸아이 친구가 놀러 왔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혹시나 그 아이를 안타까워하거나 짠하다는 표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말이죠. 저는 오늘 마감에 유독 음식이 많이 남았다면서 김밥이랑 순대, 떡볶이를 포장해서 아이 손에 들려주었어요. 아이는 괜찮다면서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남으면 다 버려야 한다고 아이를 설득해서 보냈죠. 그리고 그 후로도 딸이 몇 번 더 가게에 데려오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쓰여 딸아이 손에 아이에게 전해주라고 먹을 걸 싸주거나 두세 달에 한 번씩 여성용품을 사서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랑도 친한 사이로 잘 지내고 일손이라도 도와야 마음이 편하겠다며 종종 가게로 얼굴을 비추러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흘렀고 아이들은 수능 시험까지 무사히 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가 가게로 혼자 찾아왔더라고요. 아주머니,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에이, 감사는 무슨,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잘 챙겨주신 덕분에 아주머니 만난 이후로 학교도 일상도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음식이나 반찬 같은 것도 챙겨주셔서 잘 먹고 여성용품이나 다른 필요한 물품들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잘 챙겨주신 덕분에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교도 제가 원하는 곳에 합격했어요. 마침 저희 삼촌과 외숙모가 거기 살고 계셔서 그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 정말 너무 잘 됐다. 이사 간다니 그건 아쉽기는 하지만 학교 생활 좀 적응되고 그러면 언제든 놀러와. 아줌마가 또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네,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못 올 정도는 아니니까 또 놀러 올게요. 그동안 정말 정말 많이 감사했어요.
너무 아쉬운 일이었지만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니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 손에 맛있는 분식들을 잔뜩 사서 들려보내고 곧 만날 날을 기약하며 헤어졌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저희 딸아이 역시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서울에 있는 학교라 기숙사를 희망했지만 안타깝게 기숙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취방을 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가게가 있는 건물과 그 주변이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어쩌면 이번이 새로운 곳으로 옮기라는 운명일 수도 있다 싶어서 딸아이와 함께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남편과 처음 결혼하면서부터 살았던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오래된 가게도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물가는 제가 있던 지방과는 크게 차이가 나서 집도 가게도 이전보다 훨씬 작은 곳을 얻어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 저는 또 치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계속 흘렀고 이따금 그 아이가 떠올랐지만 그 아이 역시 다른 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은 어느새 훌쩍 흐르고 딸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나 2년 여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산하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회사에 다녔는데 워낙 성실한 덕분에 결혼하기도 전부터 주택 청약으로 돈도 꾸준히 모으고 알뜰살뜰하게 적금해서 결혼 준비도 했더라고요. 저희 딸 역시도 어릴 때부터 제가 억척 같은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도 꽤 모아서 결혼도 자기들 돈으로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딸이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돈이 있어 그걸 내주었더니 딸아이랑 사위가 찾아와서 못 받겠다고 돌려주려는 거 나중에 더 크게 효도받으려고 지금 주는 거라며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네요. 결혼해서도 사위는 주말, 휴일, 특근도 밤낮 없이 뛰고 참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나중에 저 모시고 좋은 곳에 많이 데려가겠다며 늘 너스레를 떨고는 했죠. 결혼한 지 2년 차에 두 사람은 귀여운 아들까지 낳았어요. 아이가 처음인 두 사람이 힘들까봐 저는 거의 매일 낮에 아이를 봐주러 다녔어요. 특히 사위는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육아에 참여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아이를 봐주는 걸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위 자랑일 수도 있지만 참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라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이직 준비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원래 일하던 곳이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더 일하지 않으면 넉넉한 월급은 아닌 터라 이직을 결심했다고 해요. 그래야지 자신도 집안일을 더 도울 수 있고 아내랑 장모님 고생을 덜 한다면서요. 그래서 원래 일하던 곳보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손주가 너무 귀여워서 종종 아이를 보러 놀러 갔어요. 손주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고 딸아이도 회사에 복직하고 사위도 수입이 더 생기면서 두 사람은 전보다 훨씬 생활이 안정적으로 변해갔어요. 자기들이 모시겠다며 저에게 가게를 그만두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분식집 일을 좋아서 하는 거라 괜찮다고 사양했죠. 우리 귀여운 손주는 어느덧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어버이날 딸아이와 사위가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이라며 뭐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뜯어보라고 하길래 안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에는 비행기표가 들어있었거든요. 무려 하와이 여행이었어요. 알고 보니 둘이서 제가 그동안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외여행을 모시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둘이서 돈을 모아서 이번에 해외로 가족여행을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신들도 일하고 저도 가게를 하느라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했고 자신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손주까지 봐줘서 정말 고마웠다면서요. 뭐 이런 걸 다 준비했냐고 너희들끼리 재밌게 다녀오라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첫 해외여행에 그것도 미국에 간다는 생각에 너무 신나고 기쁘더라고요. 드디어 나도 비행기라는 것을 타본다고 하면서 신이 났어요. 그리고 여행 당일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죠. 4살 난 손주 녀석도 여행 간다는 사실에 들떠서 그런지 옆에서 제잘제잘 신이 났더라고요. 저 역시도 처음으로 타는 비행기에 너무 들떠서 최대한 티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엉덩이가 계속 들썩거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기내식이라는 것도 먹어봤죠. 그런데 제 가족이 너무 들뜬 탓이었을까요? 기내식을 먹는데 옆에서 갑자기 아이가 콜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을 보니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서는 숨을 힘겹게 쉬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깜짝 놀랐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아이에게 괜찮냐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다른 승객분이 웅성거리며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등을 두드려도 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아이는 계속해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이 힘들어했어요. 딸도 사위도 그리고 저도 등을 두드리는 것 말고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소란스러움을 듣고 승무원분들이 달려오셨어요. 아이에게 연신 괜찮냐고 물어보더니 등을 두드려보고 그런데도 아이가 계속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한 승무원분이 오셔서 아이를 뒤에서 안아서 손으로 배인지 가슴팍인지를 누르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임리히라는 음식물이 걸렸을 때 하는 응급조치라고 해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 줄 알았다면 미리 연습을 해둘 걸 싶더라고요. 다행히 몇 번 그렇게 힘을 주니 아이 목에서 완두콩 같은 게 튀어나왔어요. 그제야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도 겨우 한시름을 덜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승무원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덕분에 손주를 살릴 수 있었다고 인사를 하는데 서로 얼굴을 마주치고 잠시 하고 쳐다봤어요. 그 승무원분과 잠시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승무원분이 먼저 저에게 아주머니 하면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앳된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그 아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며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희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반가움의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를 했어요. 우선 저희 때문에 식사 시간이 아수라장이 된 탓에 인사만 급하게 나누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내리기 전에 그 아이가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면서 밀린 이야기를 나누자고 꼭 연락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도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우리 가족은 무사히 하와이에 내릴 수 있었어요. 다행히 여행이 끝날 때까지 온 가족이 모두 무사히 건강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받았던 연락처로 문자를 남겼죠. 그랬더니 마침 자기가 내일부터 쉬는 날이라고 제가 있는 곳 근처로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식집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아이는 서울에서도 분식집을 하시냐며 너무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이는 양손에 무슨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제 생각이 나서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샀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화장품 세트도 있길래 뭘 이런 걸 사냐고 화들짝 놀라 타박했어요. 에이, 그때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꼭 인사드리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는데 아직 분식집 하신다길래 오랜만에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떡볶이 먹고 싶어서 다른 선물로 대신 사왔어요. 저는 이제 아가씨가 된 아이에게 얼른 앉으라고 한 다음 떡볶이, 튀김, 순대, 어묵을 한 상 차려서 내어줬어요. 아이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먹냐고 하면서도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고 연신 감탄하면서 먹어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밀린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분식집을 옮긴 줄 모르고 대학 들어가고 1년 뒤에 가게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대학 입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에 다니느라 정신없이 바빠서 겨우 시간이 나서 돌아왔더니 분식집이 없어졌었다고 했어요. 주변 상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근처가 다 공사 중이라 물어볼 곳도 없었고 저희 딸아이랑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제 소식이 너무 간절했지만 들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자기가 대학 다닐 때도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승무원에 합격했을 때도 제 생각이 참 많이 났다고 해요. 지금 가까이 지냈으면 이렇게 기쁜 소식도 알려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텐데 자신이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보답하고 싶은 제가 없어서 늘 아쉬웠다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마침 자신이 구해주었던 아이가 제 손주인 걸 알았을 때 이건 그동안 자신이 받은 것을 드디어 은혜로 보답할 기회였다고 생각했다네요. 밀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딸아이한테도 그 친구가 놀러왔다고 이야기하자 회사가 끝나자마자 가게로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셋이서 마치 두 아이가 여고생 때로 돌아간 것처럼 폭풍 수다를 떨면서 저녁달이 뜰 때까지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로도 저희는 종종 같이 만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 애는 시간 날 때마다 저희 가게에 와서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그 집 알바생 참 예쁘고 친절하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저희 손주한테도 이모 노릇을 얼마나 잘하는지 마치 저한테 딸이 하나 더 생긴 듯한 기분이에요. 사실 저도 그동안 그 애가 잘 지내고 있는지 생각하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나게 되어 참 매우 기뻐요. 기억에 남는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만나도 좋은가 봐요.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만난 인연인 만큼 앞으로는 서로 멀어지는 일 없이 서로서로 돕고 아껴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고 이 아줌마가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